채무자들 중에 보면 자기 명의인데 남한테 빌려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부모님이 식품 제조업을 운영을 하셨죠. 사업을 하셨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빚만 지고 부모님이 두 분 다 폐업을 해버리셨죠. 사업이 잘 안 됐으니까 신용불량되고 회생이든 파산이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옛날 얘기인데, 근데 집에서 놀 수는 없고 생활비는 벌어야 되니까 그 집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가 대학생이 되면 사업자가 다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같은 거 실패하면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개인사업, 법인사업 여러 개 만들어서 되는 대로 대출받고 다시 사업을 추진한단 말이죠. 근데 운도 좀 없으셨던 게, 그렇게 사업 시작하고 바로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그때 학교에서 전부 다 학교 봉쇄되고 등교 안 하고 이러니까 급식 납품하는 양이 대폭 축소가 되었죠. 그래서 결국 식품 제조 만들어 놓았는 거 전부 다 폐기하고 다 버리고 이러는 바람에 큰 빚을 지게 되었던, 또 이렇게 사업을 폐업하고 나면 거래처에서 납품했던 물건값 달라고 소송 엄청나게 많이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면 문에 이런 거 우편물 도착 안내서 엄청 붙어 있잖아요. 명의 빌려준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남편이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신용불량이 되니까 이제 배우자한테 자네 명의 좀 빌려달라 해서 배우자 명의로 개인 사업하고 자영업 대출 내고 하다가 또 실패해서 배우자까지 빚쟁이가 된 사례가 있고,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신용불량이 되니까 20살, 25살 된 자녀들 이제 개인 사업 낼 수 있고 자영업 대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명의로 개인 사업하다가 다시 실패하고 망해가지고 자녀들 다시 채무 발생하는 사례도 있고, 친구끼리 이런 것도 있죠. 신뢰가 좀 쌓인 친구 같은 경우는 내가 신용불량인데 예전에 사업하다 한번 실패한 적이 있어서 신용불량이니까 네 명의로 개인 사업 좀 하자, 이거 돈 되는 사업이다, 돈 벌면 반반 나누자, 뭐 이런 식으로 친구 명의 빌려서 자영업 대출 받고 사업하다가 실패해가지고 그 친구마저 똑같이 빚쟁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의 친구들은 이걸 아주 악용을 해서 친구 명의로 대출만 받고 적당히 사업하는 척만 하다가 그 돈 먹고 튀고 친구는 혼자 책임을 다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자끼리 명의를 빌려주는 것도 있는데 직원으로서 명의를 빌려주는 것도 있거든요. 채무자들이 아무래도 재산이나 소득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뭐 친척이나 친구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보다가 야, 그 네 이름으로 저기 직원 등록 좀 하자, 비용 처리하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명의를 빌려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무슨 전기나 뭐 소방이나 안전 이런 데 각종 기사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거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회사에서 입찰을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 명의 빌려주고 1년에 200이나 300 받잖아요. 근데 명의 빌려주고 내 명의로 사업자 만들었는데 1년에 2, 300만 원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빌려간 입장에서는 사업자를 또 만들었으니까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월급 준다고 그 비용까지 처리해 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명의를 빌려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자영업 하다가 실패하신 분들은 거래처에 돈 못 갚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래처에서 지급 명령을 보내든 내용 증명을 보내든 소장을 보내든 보낸단 말이죠. 그 받은 지급 명령이나 소장을 제출하든지 판결까지 다 났으면 판결문을 제출하든지, 요걸 제출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 갚을 채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다 안 되면 뭐 이런 영수증이라도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 돈을 줘야 된다는 거, 이런 영수증도 있으면 첨부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빚이 있다는 게 허위가 아니다, 진실로 채무가 있는 거니까 탕감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또 개인 사업 하다 보면 대출 받으려고 사업자 하나당 자영업 대출이 나오는 게 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개인 사업도 만들고 법인 사업도 만들고 뭐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대출 되는 대로 최대한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는 폐업한 것도 있고 아직 살아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폐업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과거 몇 년간 재무제표를 달라고 하고요, 현재 하고 있는 자영업장, 뭐 실질은 죽어 있겠죠. 근데 아직 폐업은 안 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재무제표도 확인하지만 현재 돈을 얼마 벌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현재 다달이 매출이 얼마 나오고 재료비나 인건비나 이런 게 얼마 들어가는지 그 비용 현황도 전부 다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살아있으면 내가 소명해야 되는 게 더 많다 이 말입니다. 법원에서 대략 이런 보전 권고를 보내줍니다. 살아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설비나 재고품, 비품 이런 거 뭐 있냐 물어보는 거고, 폐업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동안 폐업하기 전에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이런 거 제출해 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제출할 게 더 많고 조금 더 귀찮은 거죠. 폐업한 사업자가 여러 개가 있으면 각자 다 요구를 합니다. 요거는 살아있는 사업장. 살아있는 사업장은 지금 매출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순이익이 있다면 그것도 나의 소득에 합산되고 그만큼 변제금이 높아지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법원 양식이 대략 이러합니다. 매출이 얼마냐? 한 달에 카드 매출이 500 있고 현금 매출이 500이 있다. 그러면 합치면 1000만 원 번다. 기재를 하는 거죠. 지출은 얼마냐? 월세 200 내고 인건비 200 내고 물건 대금 200 내고 기타 200 낸다. 그래서 800을 지급한다. 그럼 순수익은 1000만 원 벌어서 800 나가니까 200만 원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개인 사업자의 월 순이익은 200이니까 어디 취업해서 2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전자계산서 발행한 것도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매출 전자계산서 합계표, 이거 보면 그 사람이 얼마 벌었는지 대략 알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 소득금액 증명원 보면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 그 내 담당하는
세무사가 비용을 많이 처리해 주니까 소득금액 증명원 보면 대체로는 순이익이 굉장히 작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금도 많이 안 내시죠.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는 하지만 걔만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매출 내역이나 매입 내역 살펴보면 소득금액은 작게 돼 있지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구나. 방금 보셨던 이 도표를 법원이 주고 다시 한번 매출하고 비용을 계산해보라. 이렇게 보전 공고를 내리는 것이죠. 뭐 두통이든 뭐 허리 디스크든 치료받는 사람이 있으면 요거 진단서 요거 제출해서 내가 한 달에 써야 하는 병원비나 약값이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더 있다 소명을 해서 10만원이라도 줄어들면 큰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거 주장해서 조금 더 유리한 결과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요거는 경찰서 가서 발급받는 건데 사기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보이스피싱이든 로맨스 스캠이든 사기당하는 사람들 내가 사기 2천만원 당해서 경찰에 신고했으면 신고한 내역을 내가 신고한 경찰서 가면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 첨부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모르잖아요. 갑자기 계좌에서 2천만원이 빠져나갔는데 저걸 제3자한테 은닉한 건지 뭐 숨겨놓은 건지 부당하게 편파 변제를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제출해주고 내 그 당시에 사기당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까지 해서 여기 증거 있다. 이렇게 제출하면 계좌에서 2천만원이 빠져나갔지만 이거는 문제를 삼으면 안 되는구나. 넘어가자. 법원은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님한테 명의 빌려줬던 그 식품 제조업하는 그 채무자 같은 경우는 급여가 225만원 자기 명의로 있던 사업자 거의 다 폐업하고 남아있는 사업자도 영업 안 하니까 버는 돈이 없다 소명하고 나는 월급 받는 거 225만원 밖에 없다 소명하고 병원비 좀 들어가니까 생계비 좀 늘려가지고 158만원 빼고 한 달에 66만원 36개월 변제하고 2,300만원 정도 변제하는 걸로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전체 채무액 3억 7천 중에서 2,300만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거죠. 자기 채무 원금의 6%를 변제하고 94% 탕감받고 이자는 100% 전부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변제율이 상당히 낮잖아요. 낮을 수밖에 없는 게 개인 자영업 사업하다가 크게 부도가 났으니까 상거래 채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전부 다 채권자 목록에 넣으니까 채권 금액은 아주 큰데 젊은 친구 같은 경우는 최저시급보다 약간 더 좋은데 취업했으니까 월급이 작으니까 변제금은 작잖아요. 근데 채무는 아주 큰데 변제금은 아주 작으니까 변제율이 낮을 수밖에 없죠. 탕감률이 94% 아주 크게 나오는 거죠. 2월달에 개시 결정받고 4월달에 채권자 집행기일이 잡혔습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 이런 개인 채권자가 있든 아니면 자영업하다가 실패해서 거래처에 채무가 물려있든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의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된단 말이죠. 뭐 계좌 이체를 받았으면 이체한 내역을 제출해야 되고 자영업하는 관계에서 계산서 발행했으면 그거 발행한 내역을 주든지 그런 거 없이 종이 영수증 주고받는 업종에서는 그 종이 영수증이라도 제출을 해야 되고 저쪽에서 지급명령이나 내용증명 소송 같은 거 받거나 판결 확정된 거 있으면 그거라도 제출해서 내가 채무가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소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명의 빌려준 사건 부모님이 내 명의로 개인 자영업을 하다 실패를 했든 친구가 내 명의로 하다가 사업을 실패했든 부부끼리 빌려줬다가 사업 실패하고 모두가 채무가 발생했든 요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저 사람한테 명의를 빌려준 거다 이렇게 소명을 하고 그 개인 사업과 관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는 재산이나 소득은 전혀 없다는 걸 소명을 해야 됩니다. 대체로는 채무자가 나이가 젊고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사업했다 이런 경우는 그래도 좀 원만하게 넘어가 주겠죠. 상대적으로 나이도 좀 있고 개인 사업을 여러 번 했는데 또 하나는 친구 빌려줬다 하는데 뭔가 동업관계 같기도 하고 애매하다 명백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소명해야 될 게 많겠죠. 개인 사업 하신 분이요 폐업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재무제표나 그 당시 폐업할 당시에 재산이 뭐가 있었는데 어떻게 처분했다 요거 정도만 소명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현재 그 개인 사업자가 살아있다면 그 개인 사업자에서 버는 돈도 나의 소득으로 합산이 되니까 내가 다른 데 취업했다 하더라도 그 소득 플러스 살아있는 개인 사업자에서 나오는 순이익은 내 소득에 합산이 돼서 변제금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현재 매출과 비용에 대해서도 소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